새벽 5시였습니다. 반지하 방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벽지는 갈라져 있었고 구석마다 곰팡이가 퍼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같았지만 그 바람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구겨진 책가방, 색이 발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간 인형, 벽에 외롭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손녀가 매일 밤 꼭 껴안고 자던 인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방 구석에서는 아내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퇴하면 함께 여행 다니자던 약속. 그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습니다. 밥상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뻣뻣한 무릎을 움켜쥐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름칠되지 않은 경첩처럼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단지 살아내기 위한 하루. 그러나 오늘 아침은 왠지 달랐습니다. 창방 어둠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머릿속은 온통 그 골목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썩은 고기의 냄새, 차갑고 섬뜩한 눈빛, 그리고 손에 남은 구겨진 영수증과 QR코드.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냄새는 코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독한 얼룩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따스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 그 현실이 손녀의 웃음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헬멧을 벗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한 냄비 끓고 있었습니다. 값싼 두부 몇 조각과 배추뿐이었지만 손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고기 있어? 손녀의 장난 섞인 물음은 가슴을 너무 쉽게 파고들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세일하는 마트라도 가봐야겠어. 얘가 자꾸 그러잖아. 숟가락을 들어 찌개 속을 휘젓자 두부가 허물처럼 부서졌습니다. 국물에는 기름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녁상 위 두부 조각과 창고에서 본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가 겹쳐졌습니다. 밝게 웃는 손녀의 얼굴, 그리고 제 눈앞에 박힌 그 검붉은 고기, 잔혹하게 뒤엉켜버렸습니다. 겨우 밥 한 숟갈을 삼키는 일조차 너무도 힘겨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버릇처럼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은행에 다니던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 매일 하루를 글자로 기록하는 버릇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글자로 남겨야만 기억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발에 있었고 구석마다 음식 얼룩과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달 주소와 시간, 날씨, 손님의 짧은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그러나 저만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그 노트를 보면 그날의 냄새와 바람까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QR코드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도축장에서 쏟아지던 탁한 고깃물,
새 포장지 속에 억지로 밀려 들어가던 검붉은 고기들, 모든 것들이 제가 남겨둔 기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펜으로 노트를 후으며 줄을 그었습니다. 성북구 모퉁이 마포 뒷골목 중랑천 근처의 허름한 창고. 놀랍게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폐업한 식당, 불 꺼진 건물, 간판 없는 가게. 이 점들을 이어보니 서울 시내에 작은 붉은 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어지자 어느새 커다란 도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배달원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장소들. 하지만 제 기록 속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계를 위해 달려온 길이 이제는 거대한 부패의 지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위조와 조작투성이인 서류가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체포장 창고. 그때의 서류와 똑같은 기시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가족들 옆에서 저는 혼자 노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신문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 전에 내 목숨이 먼저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트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의 책가방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습관이 만든 이 낡은 기록장이 그 아이가 안전한 밥 한 숟갈을 먹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지 모른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흰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겉면은 낯설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자 섬뜩하게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아니면 가족도 똑같이 된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문장은 거대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맑은 물에 떨어진 먹물처럼 제 일상 전체를 순식간에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몸에 흐르던 피가 한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타이어가 찢긴 듯 베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모두 빠져나가 맥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 집 앞까지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저 아이 곁에도 이미 그들의 손길이 뻗쳐 있는 게 아닐까? 생각만 해도 뼛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기 위해 좁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우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추면 그 발자국도 멈추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옮기면 다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옆눈으로 흘끗 보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사내 한 명. 일정한 거리를 두고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지에서 두부와 달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마저 공포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일부러 사람 많은 큰 길로 돌았습니다. 전철역 앞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아내와 손녀가 자고 있는 방 문 앞에 서니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를 향해 다가온 그림자.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본격적인 위험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썩은 고기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고 밤마다 찾아온 정적은
더 큰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도 저는 번번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든 손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아직 힘이 부족하다. 그러던 그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 손에는 서류 가방.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회정의연합 시민안전센터 윤서희. 그리고 낮은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장도윤 씨 맞으시죠? 어제 우편함의 봉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골목에서 수상한 걸 보셨죠? 걱정 마세요. 저는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이 낡은 반지하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아내가 방문을 열고 묻자 저는 순간적인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보험 관계로 온 사람이네. 윤서희는 제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지나쳤던 골목 창고들, 그리고 우편함 속 봉투와 똑같은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직이 이미 장도윤 씨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가족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선생님 몫입니다. 다만 명심하세요. 첫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거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한 일에 끼어든 건 아니겠지? 손녀는 웃으며 제 노트를 들춰봤습니다. 할아버지 글씨가 잔뜩 있네. 마치 비밀 메모 같아.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참여할까? 아니면 눈 감을까? 기록과 가족 사이에서 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밴 습관, 매일 적어둔 주소와 메모들. 처음엔 그냥 버릇 같았다 생각했지만 이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단순히 일거리를 적은 게 아니었구나. 내 발자국이 전부 증언이 되는구나. 다음날, 윤서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저하다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버릇처럼 적은 기록일 뿐인데 그녀는 몇 장을 넘기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연결돼 있군요. 사진들을 펼치자 제가 적은 장소와 그녀가 수집한 자료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폐업한 식당, 간판 없는 가게, 불 꺼진 창고, 모두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서울 곳곳에 점이 찍히더니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 노트가 완성한 지도란 말입니까? 사소한 기록들이 불법 경로와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소시민으로 살겠다며 고개를 숙여 살아왔는데 이 노트 하나가 세상을 흔드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서희가 제 눈을 마주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 밥상이 걸린 일입니다. 저는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노트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시오. 내겐 지켜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밥상이 더럽혀지는 걸 나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노트를 넘겨주고 며칠 후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길을 나서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발자국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심히 잡화점 진열장을 보는 척했지만 눈길 끝에는 늘 같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집 앞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자 엔진은 기침처럼 컥컥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을 나가야 하는 체하는 게 저를 숨겨주는 유일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철문을 열자 골목 앞을 검은 밴이 막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밴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오토바이는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무릎에서 뜨거운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밴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듯 창문 속 사내의 눈빛이 잠시 스쳤습니다. 차는 그대로 돌아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다. 내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손녀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무릎을 끌고 윤서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 낡은 탁자 위에 제 노트 사본과 그녀가 가져온 서류가 얹혀 있었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선생님 기록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노트북에 좌표를 입력하자 서울 지도가 빨간 점으로 채워졌습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망이 됐습니다. 부패한 카르텔의 물류 흐름, 썩은 음식의 재포장 경로. 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지도를 만들 줄이야. 서희가 제 손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지켜내야 해요. 함께 갑시다. 늙은 제 손과 젊은 그녀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한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전등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끝까지 간다. 새벽, 갑작스러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쨍그랑. 현관 옆 작은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손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밖골목에는 검은 후드 차림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 없는 발신자. 장도윤. 괜히 흥분하지 마. 가족이 다칠 거다. 노트와 그 여자. 다 우리 눈 아래 있다. 통화는 냉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양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짐했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다음날 도심 외곽공원 벤치. 윤서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젠 방어가 아니라 공격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가진 모든 기록을 걸겠소. 우리 사이에 전쟁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다음날 저녁, 오래된 찻집 뒷방. 서희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론에 첫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선생님 기록 일부를 기사로 풀 겁니다. 봉투 안에는 내 노트에서 뽑아낸 중요한 페이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좋소. 내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소. 아이들 밥상이 지켜진다면. 며칠 뒤 작은 신문에 단신이 났습니다. 서울 곳곳 폐업식당 불법 유통 의혹. 한 줄 기사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끝 검은 승용차. 사내가 창문을 열며 쪽지를 내던졌습니다. 다음은 가족. 그 날카로운 글씨가 저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운다. 그날 아침, 저는 신문사 건물을 처음 밟았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가 삐걱이며 올라가는 동안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노트에 복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록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패턴이에요. 제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평생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 제 글씨가 세상의 중심에 놓인 것입니다. 데스크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특종감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저는 주머니 속 손녀 사진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자 검은 세단 한 대가 저를 노려보며 따라왔습니다. 불길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준비되었다. 다음날 아침, 손녀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체온이 제 삶 전체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가족 그림 그릴 거야. 손녀의 목소리는 종달새처럼 맑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에 다다르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둘. 그들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저와 손녀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녀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야. 차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휴대폰을 들어 우리를 찍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얼려버렸습니다. 손녀를 교실에 들여보내고 나온 뒤 바닥에 남겨진 쪽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붉은 글씨. 가족이 먼저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손녀를 건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건드리다니. 이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다음날 신문은 제 기록을 크게 실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던 게 저런 거였어? 애들 급식은 괜찮을까? 내 작은 메모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움직임이 새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부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젊은 활동가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 보고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밤길을 걸어 집에 돌아오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 2시, 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누가 사무실에 침입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문은 부서져 있었고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훔쳐간 것은 단 하나. 제 기록 사본과 조사 자료였습니다. CCTV에 찍힌 범인. 믿었던 젊은 활동가였습니다. 가족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변명. 하지만 조직을 판 배신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검은 벤이 들이닥쳤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이 창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원본 노트 내놔.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 삶, 내 진실, 이건 결코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이 의자를 들며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은 욕설하며 달아났습니다. 서희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원본만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노트가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충격적인 사진이 실렸습니다. 배신한 활동가가 푸드코프 임원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고 돈 봉투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 앞뒤에서 검은 차량이 들어와 골목을 막았습니다. 사내들이 내려와 다가왔습니다. 노트 내놔. 그러면 가족은 살려주지. 저는 이를 악물고 탑했습니다. 이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다. 내 손녀와 모든 아이들의 밥상이다. 죽어도 못 준다. 그 순간 쇠 파이프가 내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루라기를 꺼내 있는 힘껏 불었습니다. 밤하늘이 찢어질 듯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몰려왔습니다. 시민단체 동료들, 동네 주민들, 경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내들은 욕을 퍼붓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선 피가 흘렀지만 노트를 품에 안은 손은 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혼자가 아니라면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다음 날, 신문 일면은 온통 제 이야기였습니다. 60대 배달원 폭행 사건, 식품 마피아의 실체 드러나다. TV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CCTV에 찍힌 폭행 장면이 공개되자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손녀는 TV를 보다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화면에 나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숨을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다. 우리 아이들이 먹던 음식이 이런 거였다니. 정부는 뭐 했나? 당장 수사하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연 증거가 확실한가? 괜히 기업 죽이는 거 아니냐? 진실은 하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찢어지고 피 묻은 페이지들, 글씨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 낡은 공책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흔들 줄이야. 창밖을 보니 여전히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녀가 그려준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그날 오후, 손녀가 학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문 앞 부모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얘는요? 작은 애 못 보셨어요? 다 나갔는데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를 꺼내 담임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분 전에 집에 갔습니다. 학교 뒤편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책가방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손녀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가방 옆에는 검은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노트 가져와. 1시간 안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못 본다. 목이 탁 막혔습니다. 제발. 애는 놔주세요. 애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를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널 반드시 되찾겠다. 멀리서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경찰차 여럿이 학교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서희도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엔 오직 무서움에 떨고 있을 손녀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수진아,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꼭 갈게. 전화는 다시 끊겼고 살아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싸움의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손녀 납치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서희와 활동가들이 급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노트, CCTV 영상, 폭행 장면, 그리고 손녀의 웃는 사진까지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10살 아이를 납치한 식품 마피아. 불길처럼 퍼진 영상은 단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이까지 건드리다니 이건 짐승이다. 이제 끝장을 봐야 한다. 서울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를 돌려줘라. 식품 마피아 해체하라. 시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경찰은 전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폐쇄된 창고에서 울고 있던 손녀.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작은 떨림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흐느껴 울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겠다. 아이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한다는 것을. 손녀를 되찾은 지 사흘 뒤, 밤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검은 그림자 몇이 다가왔습니다. 거칠게 어깨를 밀치더니 저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통증이 번졌습니다. 발밑에 검은 신발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계속하면 다음은 가족이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가족을 건드렸잖아. 다음은 없다. 사내가 몸을 구부리며 속삭였습니다. 노인장,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되잖아.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날카롭게 빛나는 흉기를 꺼내 보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사내들은 뒷걸음질 치더니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한 명은 체포되었습니다. 서희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끝을 내야 한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나가고 무릎은 붕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온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폭력, 납치, 식품위생법 위반 모두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노트는 핵심 증거입니다. 재판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검찰은 곧장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푸드코프 본사, 창고들, 숨겨진 비밀 문서와 영상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TV 화면에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식품 비리 수사 착수. 사람들은 열광했고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퇴원을 앞둔 날 밤, 손녀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끝을 낼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기실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똑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해진 표지, 피 묻은 페이지들. 그러나 그 속의 글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배달원 장도윤입니다. 제가 본 것, 제가 기록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월일, 간판 없는 창고, 변색된 고기 발견. 월일, 폐업 간판 아래로 차량 세대 출입. 기자들의 펜이 연신 움직였습니다. 카메라가 노트를 비추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녀 그리고 이 나라의 아이들이 깨끗한 밥을 먹길 바랍니다. 회의실은 신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의 무거움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언론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신문은 저를 공격했습니다. 배달원 장씨 과거 비리로 퇴직, 치매 망상 아니냐.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휩쓸었습니다. 합성된 제 사진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푸드코프가 언론을 매수한 겁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섰습니다. 기업 죽이기다. 국가 경제를 망치려는 선동이다. 저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거짓도 거세지는 법이니까. 그러나 가슴은 쓰라렸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할아버지 나쁘대요. 정말이야?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큰 파도여도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낯선 쪽지가 제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한강 다리 밑 진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 밤 10시 한강대교 아래로 갔습니다. 서희와 경찰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푸드코프 품질관리팀장이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5년간의 문서가 있습니다. 조작 지시, 은폐 공문, 뇌물 내역.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겁났습니다. 가족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제 딸도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짓을 제 딸이 삼켰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강바람에 섞여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가. 저는 그를 반대편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도망치는 사내들의 고함이 뒤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막아서자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품속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수 있겠구나. 우리는 내부고 발자를 안전가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CCTV가 꺼졌습니다. 폭도의 발자국이 울렸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님, 그냥 나오시죠. 더는 숨을 곳 없습니다. 문 밖은 푸드코프 보안팀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긴 경찰이 지킨다. 돌아가라. 그러나 그들의 협박은 거셌습니다. 노트와 서류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끝장이다. 다행히 아래층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지원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탈출했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떨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데 제가 꼭 증언하겠습니다. 차량은 어둠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싸움은 이제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은신처는 시골 펜션이었습니다.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그곳에서 매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불법 내역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자회견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 앞. 김 팀장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힘있었습니다. 저는 푸드코프 품질관리팀장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조작 지침, 뇌물 내역 관련된 고위직들. 프로젝터 화면에 이름들이 떴습니다. 국회의원, 언론인, 고위 공무원, 기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부패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손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밥상, 그 조그만 숟가락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둔 날, 푸드코프는 거대한 로펌을 불러 모았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변호사들이 법원 앞을 활보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허위 제보다. 늙은 노인의 낡은 노트 따위로 우리 회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들의 얼굴엔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판 당일, 준비실에서 김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감시당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날 수는 없어. 끝까지 갑시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들, 변호사가 제 노트를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이 낡은 공책 하나로 회사를 기소한다고? 이건 웃기는 짓입니다. 그 순간 검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트가 기록한 진실을, 스크린의 장소와 날짜, 그리고 CCTV 영상이 비쳤습니다.
방청석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살아남을 것을. 재판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푸드코프 변호인이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합성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받는 듯한 조작된 장면. 증인, 이게 당신 맞습니까? 저는 눈을 똑바로 들었습니다. 얼굴은 제 것 같지만 저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방청객은 술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잉크색도 다릅니다. 습기에 번진 흔적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매일 쓴 기록입니다. 검사는 맞장구 쳤습니다.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적힌 것이 확실합니다. 그 순간 김 팀장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폐기 고기를 재포장해 유통했습니다. 이 사인은 회장님의 것입니다. 프로젝터에 회장의 서명이 비쳤습니다. 순간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날조다. 배신자의 거짓이다. 그러나 이미 진실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기자 한 명이 몰래 찍은 사진. 푸드코프 회장과 고위 법관이 비밀리에 만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인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판결까지도 건드리려 합니다. 그날 밤, 김 팀장은 다시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증언을 번복하라. 아니면 내 아이는 무사하지 못한다.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두렵지만 끝까지. 법원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하라. 아이들 밥상을 지켜라. 군중 속에 선 젊은 엄마가 외쳤습니다. 장도윤 할아버지의 용기가 우리 아이를 지킨다. 이제는 우리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다. 그 함성은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판결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밖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최종 변론. 법정 분위기는 숨조차 막혔습니다. 푸드코프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노인의 낡은 기록과 배신자의 거짓으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쓰러뜨려선 안 됩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맞서 말했습니다. 수천 쪽의 자료와 증언을 보십시오. 팩트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터의 증거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내 노트 기록, 김 팀장의 USB 데이터, 창고와 차량의 CCTV 영상, 그리고 마지막, 회장 사인이 찍힌 재포장 지시서.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 역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알리듯. 드디어 결심의 날. 법정 안은 숨조차 죽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푸드코프 임원 전원. 불법 유통. 부패 혐의. 전원 유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불법 취득 자산은 모두 몰수한다.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울음과 환호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김 팀장은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서희가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의가 이겼어요. 법원 앞은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밥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녀는 제 품에 안겨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은 내가 아니라 진실을 믿어준 너희들이다. 다음날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저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배달원으로서의 하루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 학교 앞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에 둘러앉아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 이제 우리가 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밝고 따스한 빛이 도시 위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이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